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수의 건이 조작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도청이 이루어졌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지금 위조가 됐다 그러면은 미 정보국에서 만든 CIA 정보 보고서가 위조됐다는 얘기인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미국 정부 관련 기관에서 사실 확인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한국과 공유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 타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타짜? 네. 타짜 영화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 국제관계 영원한 적국 오방국 없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문건이 왜곡이 됐냐 왜곡이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럼 미국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불법 감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십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는 그렇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불법 감청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해요. 제가 할 질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의원님이 하셔서 비슷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불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배표한 행위는 반민주 불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도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가 오고 간 사실을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부터 부정부패 의혹의 중심에 있는 마라기니 작급의 사태를 보면 민주당의 부정부패는 심의까지 드러난 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부는 하루빨리 도려내야 하는 것이지 계속 두둥켜 안고 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녹화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의 간부들이 돈봉투를 뭐 10개를 5개가 부족하니까 채워야지. 그럼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은 저도 합리적 의심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송영길 의원이 결코 돈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정치적 목적으로 야당 산업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돈봉투의 가장 기술자들은 국민의힘 아니요? 이해창 총재, 차떼기, 박이태 대표 이런 좀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가워요, 박 관장.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오늘도 이제 파장이 상당히 큰데 아까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 이제 문건을 유출한 쪽이 러시아가 아니고 미군 기지에 근무하는 청년이다, 뭐 이렇게 또 보도가 나왔는데 아무튼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상황실에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제가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재투표가 이루어졌는데 부결이 됐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양곡법 재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해서 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한편 또 다른 쟁점 법안이죠. 간호법에 대해서도 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서 간호법 상정을 반대해 왔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또 한 번 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려면 지금 이제 백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총 투표수 290에 찬성 177, 부결 110이 무효 한 표네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일단 부결이 된 거고 간호법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한다고 했는데 무리해서 상정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보를 좀 챙겨가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을 좀 짚어보면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를 최근에 이제 많이 비판하면서 지도부에 대해서도 또 신랄하게 또 발언을 했었잖아요.
홍준표 시장이 오늘 당 상임고문직에서 전격적으로 해촉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의 직권으로 홍 시장의 해촉이 결정됐습니다. 김 대표는 해촉 이유에 대해서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경우 상임 고문을 시키지 않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는데요. 해촉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우리 당 정치인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건 궤변이라면서 전 씨를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당 안팎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 안팎 인사는 누가 봐도 홍준표 시장을 가리키는 걸로 보이는데 홍 시장도 즉각 반발을 했죠. 네, 홍 시장은 해촉 결정이 내려진 뒤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엉뚱한데 화풀이를 한다면서 문제 당사자가 아닌 자신을 징계한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이참에 욕설 목설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라며 전 씨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 대표를 향해서도 강단 있게 당대표 하라고 했더니 자신에게만 강단 있게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 또 당내 비윤계 인사들도 지도부를 비판했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하는 걸 넘어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천하람 당협위원장도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에 이어 홍준표 지지자까지 밀어냈다면서 김 대표가 민심에서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연포탕이 아니라 연대 포기탕이냐면서 연대 포기탕. 네, 김 대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네,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소식 잠깐 살펴보면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정치권 공방이 오늘도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의원 다수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민주당 전방위로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김기현 대표는 전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했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네, 요즘 정치권 뉴스가 참 많네요. 네. 그 국회 소식은 백반장이 좀 챙겨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야 돼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갈게요.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정혜원 분들의 의견은 백반장이 변함없이 잘 챙길 예정인데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의 응답하라 주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본분이라고 말했는데요. 정 의원분들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정 의원분들의 의견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요.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나흘 동안 100명의 의원이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전원위의 취지를 살렸는가를 두고서는 정치권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비판이 나옵니다. 조금 전 속보가 나온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관련 국회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 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목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토론은 없었다. 이정근 게이트, 또 최악 황사, 2억대 소송, 국제청원으로 가져왔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늘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원이 말 그대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특정 안건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자리죠. 이번엔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을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직접 끝장 토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했고 여야가 지난달 말 여는데 합의했습니다. 300명 가까운 의원들의 끝장 토론, 정치부 고인물인 저 울체커도 처음 취재하는 일이라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정회를 통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네, 저 울체커는 정말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기대에 걸맞은 전원이었나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 2023 전원이 총결산 들어갑니다. 총 725분간 진행됐고 의원 100명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 100번째 발언자도 김영주 위원장도 벅찬 심정을 드러냈는데요.
제가 마지막 100번째 발언자입니다. 우리는 4일간의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정당과 정파의 이해에만 머물러 있던 선거제도 개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 함께 논의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쟁점은 의원 정수였습니다. 사흘 내내 여기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처음 불을 댕긴 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였습니다. 전원이 합의 전부터 국회의원 증언은 없다고 하더니 최소 30명 감축을 들고 나왔죠.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합의는커녕 국민의힘 내부 논의도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돼버렸죠. 전원위에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냈고요. 100석은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국회의원 수를 줄이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입니다. 비례대표제 47석을 줄이고 또 지역구를 줄여서 약 100석의 국회의원을 줄이자 하는 운동을 할 것이고, 또한 이 부분을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내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정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 내부 악재에서 눈길을 돌리려는 꼼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왜 300명이 필요합니까? 여야 대표 각 한 명씩 2명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 혐오에 기대어 대안도 없이 저 의원 정수 축소만을 주장하려면 아예 더 화끈하게 2명으로 줄이는 건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쓸모없다는 국민 정서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본인의 쓸모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이익에 공헌하는 의원을 다음번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건 본인이 일하지 않고 놀았던 탓입니다. 다음번엔 출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 정서로는 줄이자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그보다도 국회가 어떻게 재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서 줄이면 줄일수록 국회의원 한 명이 가진 권한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예. 역설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할 수는 없고 예. 좀 어떻게 하는 것이 국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성적인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회의 재기능, 모든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데 있죠. 그런 차원에서 전원위에선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비례대표가 직능별 또는 소수자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한 만큼 비례대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현행 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아닌 정당이나 진영을 대표할 뿐입니다.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운영되는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버리고 지역구 의석을 상당 부분 늘려 한 지역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을 선출한다면 각계의 전문가나 소외계층을 대표하는 후보자를 대거 선출하고, 네, 조 의원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 중 하나가 2020년 총선에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제였습니다. 이 제도는 정당 득표율을 의석수의 일정 부분 반영해서 이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는 소수 정당도 비례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거대 정당들에겐 비례 자리가 적게 돌아갑니다. 그러자 당시 거대 정당들이 위성 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부렸죠. 의원들도 이때를 떠올리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는데요. 당시 이 작업에 개입한 의원도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께서 준연동형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사과부터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또 중대선거구제를 두고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의견 피력이 전부였습니다. 원래 토론은 한 사람이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내고 또 재반론을 하는 일종의 티키타카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전원위는 합의는커녕 토론도 없는 의원 100명의 발표 대회였고요. 더욱이 선거제 개편과는 무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겨우 0.7%인 24만여 표 차이로 당선되었는데 검사 독재로 1년 만에 국격은 추락했고 경제사회 외교할 것 없이 나라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양경숙 의원님, 박정희 유신 정권의 선거제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때문에 전원위는 실패했다. 이런 선언은 전원위 중간에도 나왔습니다.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지켜보면서 자괴감만 들었습니다. 진지한 수기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잔치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전원이 끝나고 며칠 새에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키는 졸속 입법을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제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제도 원래 좋은 취지의 제도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다행히 이번 전원위에선 자성하는 의원들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장철민 민주당 의원의 말로 첫 번째 픽 마무리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정치 분열의 문제를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의 모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죠. 선거구제가 잘못해서 우리가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21대 국회 끝날 때까지 그 어떤 타협의 정치도 개선도 못할 겁니다. 그럼 1년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저는 분명히 규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규범, 제도의 규범입니다. 우리 어떤 규범을 지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도 남의 말 존중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 치고 남의 말 존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픽은 이정근 게이트입니다. 어제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정회가 끝난 뒤 검찰이 같은 당 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습니다. 모두 2021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검찰이 어젯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집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 확보하신 거 맞나요? 네, 이번 수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갖고 있던 녹음 파일에서 시작됐죠. 저희 JTBC가 이 파일 중 일부를 확보했는데요. 여기엔 윤관석 의원과 이 전 부총장 등의 육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이 부총장이 10개의 돈 봉투를 윤 의원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됩니다. 윤관석은 오늘 만나서 그거 줬고 이렇게 봉투 10개로 만들었더만. 다음 날엔 5개의 봉투가 추가로 전달된 의혹도 제기됩니다.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아니 모자라 오빠 채워야지 무조건. 그래서 하는 김에 다 해야지. 네, 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현역 의원 10명에게 모두 9천만 원이 전달됐다 이렇게 적시됐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요. 윤관석, 이성만, 이정근 그리고 어제 역시 압수수색을 당한 강래구 회장 역시 당시 전대에서 송영길 후보를 위해 뛰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대에서 당선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 사실을 알았을지에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10개의 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27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입니다. 윤 의원을 만나고 몇 시간 뒤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윤 전달했음이라고 보낸 겁니다. 다음 날인 28일에도 마찬가지.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윤 잘 전달이라고 짧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는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해 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 현직 의원들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체 1당의 당내 선거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전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당 의원들의 입장을 따로 들어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면서 오늘 오전 말을 아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모두 오후 의원총회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 타이밍을 노린 검찰의 기획수사란 비판이 당내에서 나옵니다. 것은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하고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만 이게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언론 보도되고 있는 이정근 씨 핸드폰의 녹취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절대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화수분도 아니고. 하지만 당 일각에선 너무 오버하지 말고 사실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픽은 또 최악 황사입니다. 중국 서북부 사막에서 생겨난 황사가 또다시 수도 베이징 등 북부 지역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대규모 황사가 중국 대륙의 절반을 강타한 지 이틀 만입니다. 从昨天晚上我下班回去的时候，应该就是沙尘很明显，然后就能够呼吸上明显感觉到不舒服。那从今天早上起来出来的时候呢，就是我特意把帽子戴上，因为我觉得这个沙尘下来了以后，整个身上都会有这种尘土的这种味道。应该呼吸嘛，特意戴了稍微厚一点的口罩，就是N94的，会缓解一点吧。 네, 황사로 이미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나라도 비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중국발 황사는 내일 이후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용 마스크 당분간 계속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네 번째 픽은 2억대의 소송입니다. 권경의 변호사 때문에 이 8년간의 소송을 날린 학폭 피해자 유족이 오늘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권 변호사는 9천만 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유족에게 주기도 했죠.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10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네, 마지막 픽은 국제청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따라 이 MIT 입학 승인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이 세계 최대 국제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미국 거주 한인 여성 커뮤니티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이들은 한 장관 딸이 논문을 표절하고 저작권 위반 등을 했다면서 이 대입 시스템에서 정의와 공정에 대한 위험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한국 정치인에 대한 맹렬한 공격을 중지하라, 이런 청원도 맞대응 성격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오프닝에서 속보를 반영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넘어왔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결국은 폐기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결과 부결됐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는데요. 따라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사 일정을 변경하는 안건을 제출해 표결에 붙였고 표결 결과 통과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 양곡법 재투표에 들어갔는데요. 290명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네. 국회 전원위가 오늘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습니다. 아까 유채거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전원위가 열린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발표 대회가 아니었느냐라는 그런 약간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선거제 개편 논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원래는 전원위가 결의안을 만들어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정개특위에 회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결의안 도출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결의안을 만들 전원위의 소위를 구성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정개특위 간사 간에 협의를 할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30일에 활동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죠.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협의해서 이 정개특위 기간을 연장하고 계속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 검찰이 이제 칼을 좀 집중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당사자죠. 어제 하루 동안에만 이제 2명의 현직 의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조금 전 의총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비공개 의총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서 결백을 호소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윤관석 의원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윤 의원이 검찰의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뒤집어 씌우는 것을 검찰의 무지막지한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 의원 역시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본인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까지 공개가 됐죠. 윤관석 의원은 따로 입장문까지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의원은 오전에 입장문을 내고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한 발언이 상황과 관계없이 마치 봉투를 전달한 것처럼 단정에 왜곡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가 2년이나 지난 지금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을 해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북한 도발 관련된 소식 잠깐 간단히만 좀 짚어보고 가면요. 북한이 오늘 아침 평양 인근에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일단 신형 ICBM인 것으로 합참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좀 보고 있는데 2월 열병식 때 신형 무기가 공개된 적이 있죠. 그동안 이제 액체 연료를 가지고 실험을 했었는데 고체 연료 ICBM은 이제 신속한 발사가 이제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전 징후를 잡기가 어렵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15일이 북한으로서는 이제 김일성 생일, 그러니까 태양절이잖아요. 앞으로 추가 도발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움직임 저희가 또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725분의 선거제 개편 전원이 토론은 없었고 발표만 있었다.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의심 문건, 의혹은 거짓이고 문건은 위조라고 했던 우리 대통령실 입장과는 달리 미국은 문제의 문건이 작성된 날짜까지 특정하면서 민감한 기밀 문서가 무단 공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건 유출의 당사자는 군 기지 근무자라는 구체적인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유정아 상황실장이 관련 속보를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양국의 견해가 일치합니다.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되었다. 미국 측에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하실 계획이세요? 할 게 없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거니까. 네, 미국을 방문 중인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문제의 문서는 위조고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양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한 결과 위조, 즉 가짜라는데 견해가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국방부 장관은요, 민감한 기밀 문서의 무단 공개, 즉 유출로 규정을 하면서 이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말처럼 위조된 가짜라고 덮어두고 넘길 일은 아닌 듯합니다. I will tell you that we take this very seriously and we will continue to investigate and turn over every rock until we find the source of this and the extent of it. 네, 해당 문서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을 위한 정보 브리핑 문서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 정보에 접근 가능한 사람들을 조사하겠다라는 게 미국 언론들의 보도인데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유출된 문서들의 날짜도 특정을 했습니다. 2월 28일과 3월 1일입니다. The documents that we are aware of are dated the 28th of February, 1st of March. I don't know if there are other documents that have been online before. These are things that we will find out as we continue to investigate. 네, 그런데 여기서요, 이 기밀 문건 유출자로 추정이 되는 인물이 미국 군 기지 근무자라는 구체적인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젊고 카리스마 있는 20대 초중반의 총기 애호자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문건이 유출된 곳은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주요 사용하는 디스코드라는 메신저라고 하죠. 이 같은 대화방에 있었던 회원들을 좀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OG라고 불리는 남성이 이제 유출을 했다는 건데 처음에는 기밀 문서를 이렇게 손으로 옮겨 써서 이제 올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좀 힘들었는지 직접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다고 하는데요. 고위 비밀 문서 취급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주요 사건들이 뉴스로 나오기 전에 이 예측을 하는 이런 OG의 일종의 예언 능력이 인상적이었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이 OG라고 불리는 인물은 미국 정부의 적대적인 인물이 아니고요.
러시아 요원도 우크라이나 요원도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미 국방부는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되지 않은 유출된 정보의 규모까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외신 보도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우리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문건이 위조됐다는 이 김태호 차장의 발언, 신뢰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상당수가 위조다라는 말은요.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거짓이다 이런 뜻이죠. 문제의 문건 내용, 이 원본이 유출된 후에 온라인에서 여러 군데서 돌아다니다 보니 일부 내용이 수정됐을 가능성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 전쟁 관련한 민감한 내용들이죠. 제3자, 즉 러시아 등의 문건의 당사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에서는 도청은 없었고 이 상당수가 위조라는 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떤 부분이 진짜고 어떤 부분이 가짜인지 직접 공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습니다. 상당수가 위조가 됐다. 그럼 일부는 진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 진짜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미국이 연락을 해주지도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 아직 안 해줬고 뉴욕타임스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을 텐데 왜 김태호 차장은 이 모든 것이 상당 부분 조작되었다는 식으로 미국을 감싸는 얘기부터 하면서 미국에 방문했습니까? 이게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좀 다른 의견도 있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위조인지 절대 밝혀선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도감청 첩보 활동은 문재인 정부 때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지만 외부에 유출됐을 때는 가짜라고 하는 게 관례라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프랑스와 이스라엘 등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는 대부분 국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국제관계에 걷잡을 수 없는 효과가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이 사실이고 어느 것이 위조인지 우리 정부는 절대 확인해 줄 수도 공개할 수도 없으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미 문건 내용과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제의 문건에는 한국에서 이 150mm의 포탄 33만 발을 미국에 보낸다는 이 스케줄표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었죠. 실제로 우리 정부가 150mm 포탄 50만 발 정도를 이제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데요. 다만 미국에 판매한 건 아니고 대여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미국의 무기 지원 압박에 대응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외교부는 관련해서 원칙적인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유출된 문건 두 가지죠. 또 다른 문건에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폴란드를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담겨 있었는데요. 이 시점에 폴란드 총리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기사 제목인데요. 이걸 위해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이미 무기 전달에 대해서 한국과 대화를 나눴다 이런 말도 인터뷰에서 했는데 실제로 폴란드와 대화를 나눴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국방부는 답변을 피했습니다. 폴란드 총리께서 미 언론과 인터뷰를 하신 내용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확인해드리거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한국과 대화를 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거든요. 대화의 주체나 내용이 무엇인지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정부 입장이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네, 문건의 내용이 현실과 좀 유사하게 흘러간다면 뭘로 정보를 수집한 거냐 다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죠. 대통령실은 도감청 터무니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지만요. 문건에는 신호 정보를 감지했다는 이 시긴트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여부를 따지고 항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우리 외교부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문건이 왜곡이 됐냐 왜곡이 되지 않았냐가 아니라 불법 감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럼 미국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불법 감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십니까? 대한민국 주권 국가인데 미국은 우리나라를 도감청해도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는 도감청을 당해도 아무 항의를 못하는 나라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권 국가로서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당당하게 미국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네, 그런데 이 문건에는 인적 정보, 즉 사람을 통해 들었다는 뜻의 이 reportedly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 알려졌다 정도로 될 수 있는데요. 신호 정보로 도 감청을 하면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통은 인적 정보, 즉 휴민트와 결합을 해서 이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포함해서 정보 보고서를 쓴다고 합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휴민트의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대통령실 내부에 스파이, 즉 간첩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저는 휴민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리포티드 저런 용어를 보면 냄새는 나는데 그걸 어떻게 확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이게 휴민트라고 하면은 우리 정부, 우리 NSC, 대통령실 왈칵 뒤집혀져야 되는 거죠. 아직 모르죠. 네, 민주당에서는 도청이 됐다면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하고 도청 없이 정보가 유출됐다면 검은 머리 외국인으로 대통령실이 장악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대통령실의 설명대로 도청된 적이 없다면 한동훈 장관이 이 김성한 전 실장, 이문희 전 비서관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청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미국에 유출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도청이 맞다면 국민 앞에 위증을 저지른 김태효 차장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대통령실의 안보가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의 안보라면 윤 대통령은 주변의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싹 다 쫓아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대통령실이 제대로 딱 나서서 성의 있게 설명을 하고 입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좀 보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김태효 차장이 공항에서 한 말들만 주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하면 떠나겠다 이런 말을 하는 등 이 김 차장의 태도가 좀 반발을 많이 샀고요. 또 악의적으로 도청하지 않았다는 말 역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었죠.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죠. 미국이 도청을 인정했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상규명과 또 사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는 것은 동맹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0%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미국이 우리의 최대 우방이기 때문에 악의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가? 아니 그리고 애초에 선한 의도의 도감청이라는 게 있는 겁니까? 네, 미국이 민감한 기밀 문서가 유출됐다 밝히면서 문서는 위조라고 했던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은 좀 곤란하게 됐는데요. 앞서 대통령실은 문건 파장에 대해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했었죠. 우리 국민에게는 납득 가능하게 설명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할 말을 하는 그래서 진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모습 보여줬으면 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미 언론 도청 의혹 문서 유출자는 군 기지 근무자. 도청, 간첩, 민주당은 뭐가 됐든 문제. 네, 제가 국회 본회의 상황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는데요. 앞서 저희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재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만 3분의 1을 넘지 못해서 법안이 폐기됐다는 그런 속보를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쟁점 법안이죠. 간호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민주당이 이제 표결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와 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상정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그 과정에서 항의를 좀 했는데요. 일단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오늘 간호법은 상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 민주당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는데 한일 정상회담 시즌2가 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썼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꼭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이번만큼은 퍼주기도 굴욕도 빈손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경제와 직결된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해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도 반드시 해결하고 오라 이렇게 주문했는데요.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이자 12년 만의 국빈 방문이죠.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한미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수평동맹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오시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평적인 관계라면 이제 미국 정부 당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서 당당하게 항의를 할 게 있으면 하고 와라 뭐 그런 취지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김민석 의원은 문재인 문건에 담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도청 문제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특히 민주당은 이번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서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이 한 원인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급히 이전을 하면서 이 도감청 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미군 기지가 인접해 있는 점도 리스크를 키웠다는 겁니다. 오늘은 대통령실 이전 1년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지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포함해서 이 안보 공백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우리 하늘이 대통령실 이 뚫리더니 최근에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안보 공백 없다던 호언장담하던 참모들은 과연 지금도 당당하게 그 말을 내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실 이전과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미국의 도감청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고 기술적인 면이 무척 뛰어나기 때문에 이 청와대든 용산이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도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도감청을 막는 대비책 마련이 우선이라면서 야당을 향해 정쟁몰이를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있을 때도 미국이 마음 먹으면은 도청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네. 어떤 뭐 대통령실 이전이 돼서 그렇다 그거는 너무 과도한 기승전 뭐 청와대 이전 문제를 기결시키는 야당의 정쟁거리와 가능성이 있는 문제고요. 네. 그거하고 상관없이 미국이 맘만 먹으면은 청와대에 있든 용산에 있든 어디 제주도에 있든 다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더 중요하죠.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언론 문건 유출 군 기지 근무자 야당 뭐가 됐든 문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치부회의의 소통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황사가 심하죠. 이럴 때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코와 입안 점막이 건조해지는데요. 유해물질이 몸속으로 더 쉽게 침투한다고 합니다. 물을 가까이에 두시고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김건희 여사 개식용 종식,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살펴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0121님, 식용견들이 사육되는 환경도 거칠고 험합니다. 인간에게 희생되는 견들이 정말 영양가가 많을까요? 근절에 찬성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RLAA님, 영부인에게 그런 권한이 있던가? 식용으로 판매하는 건 엄중하게 다뤄야겠지만 임기 내에 종식시키겠다고 발언하는 건 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라한님, 개식용 종식 찬성합니다. 너무 끔찍하게 살다가 잔인하게 죽는 강아지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자얀님, 개식용 금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네, 남은 시간에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 많이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김건희 여사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임기 내 개식용을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 조금 전에 이제 정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오늘 민주당이 바로 화답하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개식용 논란을 이제 끝내고 계획 불법 사육과 도축을 금지하고 관련 상인들의 안정적 전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해서 통과시키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일부 영국 팬들에게 조롱을 받은 적이 있죠. 이는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개인적인 또 평가도 내놨습니다.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라는 그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관련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조금 움직임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앞서 뉴스픽에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 2년 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정 부분 입장을 내놨네요. 제가 그
기사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요. 이정근 전 부총장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윤관석 의원 등의 이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상황을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자, 좋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봤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전광훈 씨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진들에게서 읍참마속하라는 충고를 어제 받았었죠. 김기현 대표가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늘 직권으로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을 한 거죠. 홍 시장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문제 당사자를 징계하는 대신 나를 징계하느냐며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에 위촉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내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목사 손학규의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면전에서 당 중진들에게 쓴소리를 들은 김기현 대표. 그동안 정강훈 씨는 우리 당이 아니다. 선만 열심히 그어왔죠. 뭔가 느낀 게 있는 걸까요? 오늘은 작심한 듯 공개 회의석상에서 전 씨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우리 당 정신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 씨는 김 대표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빚을 졌다는 뉘앙스도 풍겼었죠. 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맞나 될 법한 일입니까? 당 중진들은 김 대표에게 읍참 마속도 주문을 했었는데요.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김 대표 칼날도 빼들었습니다. 단칼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 고문직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런 막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은 우리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 시장, 앞서 정강훈 씨 논란의 발단이 됐던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 등을 놓고 김 대표와 설전을 벌였었죠.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지자체장이 아니고 작년에 당 상임 고문으로 당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 말은 중앙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했으니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김 대표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홍 시장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당초 읍참마속의 칼날,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향할 거란 해석이 많았죠. 홍 시장은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 하고 나를 징계하느냐며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내가 잘못돼가는 당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라면서 앞으로도 할 말은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시장은 당을 위해 충원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 싶은데요. 아마도 김 대표는 이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내 아직 이간질을 했어요.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의 말만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당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드니까 이 총선 앞두고 참 문제가 많죠. 뭐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시나 봐요. 난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홍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지금 김 대표가 홍 시장을 바라보는 싸늘한 눈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대표 이번 해촉 결정, 과연 김 대표 혼자만의 결단이었을까요? 용산 대통령실을 보지 않고 당을 당차게 운영해 나갈 그런 지도부가 배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보죠. 홍 시장도 내심 짐작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권에선 홍 시장이 좀 더 홍카콜라다운 결기를 보여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이 원래 갖고 있던 것은 사실 결기와 독설 이런 건데 그게 정작 지금 뻗어져 나가져야 되는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만 자꾸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더 배짱 있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인 당 지도부만 건드릴 게 아니라 그 윗선을 정조준하라는 겁니다. 글쎄요, 홍 시장, 현재까지는 나름의 선을 지키고 있죠. 말을 최대한 아끼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들 그래 하면 안 되죠. 방지합니까? 아이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끊으셨어요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 선을 넘는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구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이번 정강훈 씨 논란의 원인으로 그를 지목하기도 했죠. 특정 종교인을 끊어내는 것은 이 상황에서 몸풀기 운동만큼도 안 되는 행동이고 결국 그의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차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대표가 지목한 이 그가 누구냐는 정치적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홍 시장을 읍참마속한 김기현 지도부,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용산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새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며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연립방 정식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하게 되면 이게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은요.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징계 형평성을 따져 물을 것이고. 붕괴되겠네요. 과반이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이 또다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비대위로 갈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징계가 어렵지 않나. 당 지도부도 징계 여부에 대해 말꼬리를 휘었습니다. 윤리는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여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대표께서도 강하게 이제 질책을 했고, 그래서 김재원 최고도 소위 자진해서 위리 안치를 했는데도 한 달간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이제 당대표가 임명하신 윤리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김 대표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대표에 취임하며 내세웠던 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죠. 오직 민생이란 최고회의 회의장 문구만 덩그라니 눈에 띕니다. 김 대표가 야심차게 발족시켰던 1호 투기, 다름 아닌 민생 119 특위였는데요. 저희가 민생 119의 첫 번째 과제는 말실물을 애타게 찾는 섬지역의 생수 보내기 운동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1호 과제인 생수 보내기 운동, 어찌된 일인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오히려 먼저 팔을 걷어붙인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봄 가뭄,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에 제한 급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당에서 중앙당과 각 17개 시도당이 조금씩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마음으로 위로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사태 이후 활동이 뜸한데요.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최고위에선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 검수완박 타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원인입니다. 지금 법 체계로는 마약의 폐해를 근절할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김 대표가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또 다른 원외 중진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 지도부, 이 지지도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입니다. 유승열 정부 5년 내내 식물정부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임고문에서 전격 해촉했고, 홍 시장이 오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그럼 차라리 전광훈 씨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해라라는 상당히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고, 오후에도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오후에도 글을 올렸는데 그런다고 입막음이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이 소셜 미디어의 그 이번 해촉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 그런다고 입막음이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 달에 책임다원비를 50만 원씩 낸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월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윤심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은 의원보다 당비를 10배, 월 300만 원을 내는 당원으로서 당무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었죠. 이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홍 시장은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 전반에 대해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할 거다. 이 결의도 드러냈습니다. 홍준표 시장뿐 아니고 비윤계에서도 잇따라 입장을 내놨는데 김 대표가 연대 포기탕을 끓이려는 거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하는 걸 넘어서 이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온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천하람 전 혁신위원도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에 이어서 이제는 홍준표 지지자까지 밀어냈다고 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민심에서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고 비판한 겁니다.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다 쳐내고 아부하는 사람들과만 연대하겠다는 거냐, 연포탕이 아니라 연대 포기탕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홍 시장을 해촉한 이유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는 관례를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상임고문의 경우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이 안 계신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그에 맞춰서 정상화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해촉은 최고의 의결이 아니라 대표 직권으로 이뤄졌습니다. 네. 자, 정치인사이드 정리하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도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대로는 총선 참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친윤계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죠. 네, 일단 유 전 의원의 말부터 먼저 전해드리면요. 최근 잇따른 당 지도부의 설화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당원 100%로 선출된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서 대통령 이름 팔아서 총선을 치를 그런 상황이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당에서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지도부는 이 지지율로 총선을 치른다면 참패고 윤석열 정부는 5년 내내 식물 정부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었죠. 이용 의원은 이 대통령 탓, 지도부 탓을 멈추라고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했는데요. 현재 지지율로 총선을 치르면 참패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당 구성원 모두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천만다행으로 지금은 대통령실을 얼라들 취급하는 그 정부 정책의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원내대표는 없다고 유 전 의원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또 여러 가지 좀 입장이 나올 것 같네요. 관련된 움직임도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재원 대신 홍준표 읍참 마속 상임고문 해촉에 욕설 목사 위촉하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산불 술자리 논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물의를 빚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죠. 하지만 폭탄주 20잔 의혹은 허위라며 해당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충북도 의원을 상대로 사법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충북도청 앞에선 김 지사 옹호와 비난으로 나뉘어서 여론전이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복수의 동석자들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김영환 도지사가 마신 술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제조한 일명 폭탄주입니다. 9시 30여 분부터 2시간 정도 마신 술의 양이 좋기 20잔은 된다고 합니다. 빠르게 마신 탓인지 얼굴은 심하게 붉었고 취기에 흥겹게 부른 노래는 2곡이나 된다고 합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이른바 이 산불 술자리 논란. 쉽사리 주불이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1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여전히 뜨거운데요. 지난달 말 충북 제천에서 산불이 났음에도 김 지사가 같은 시각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알려졌죠. 충주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청년단체와의 술자리 겸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오는 김 지사가 술잔을 든 모습이 이 SNS를 통해서 퍼져 나갔는데요.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이 논란을 부추긴 건 김 지사 측의 오락가락 해명이었습니다. 물만 마셨다로 시작했던 해명은 여러 변형을 거쳤는데요. 폭탄주 20여 잔을 마셨다는 의혹까지 일자 결국 한두 잔만 마셨다로 마무리됐습니다. 김 지사는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마신 것으로 안다. 맥주 한 잔을 다 못 마셨는데 술을 마셨다고 해야 할지 애매해서 안 마셨다고 판단한 것 같다. 충주 청년과 토의는 그런 열등 분위기 속에서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권주가 있었고 도지사도 그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없어서 한두 잔의 정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 지사가 술잔을 비우는 순간 이 소방대원들은 화재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을 텐데요. 그 시간 소방대원 등 관계 공무원 200여 명은 생명을 걸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습니다. 김영환 도지사는 그래서 참으로 나쁜 도지사입니다. 이번 술자리 논란 모두 김 지사가 자초했다는 평입니다. 간담회였다고 하더라도 술이 오가는 분위기였다면 처음부터 가지 말아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최정훈 충북도 의원인데요. 매뉴얼상 도지사가 지휘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도 당시 시점에 술자리에 가야 할 명분을 제공하지는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지사, 원래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타입이죠. 산불 현장도 먼저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물어보고 일부러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역시 현장에 안 가는 것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면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돌아왔다는 말씀드리고 재난안전실장 소방본부장하고 다 통화를 하고 부처님들과 다 통화를 한 결과 안 오는 게 좋겠다. 이런 현재 상황이 진화에 방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해서. 그럼 간담회 자리는 왜 먼저 확인해보지 않은 걸까요? 설사 간담회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술은 피하는 게 맞았을 듯한데요. 충북도는 이 소방관과 공무원, 주민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됐다고 판단한다며 고개를 숙였죠. 이 실수를 인정하고 사려 깊게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김 지사도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혹이 과장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산불이 난 상황에서 술파를 벌리는 그런 도지사라면 전 도지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모인 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마타도아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한두 잔 마신 건 맞지만 술판은 버리지 않았다는 논리일까요? 이 폭탄주 20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에 대해선 이 사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구해야 될 문제로까지 기가 됐다 생각하고요. 저는 원래 대학 다닐 때는
활명수를 먹어도 취하는 사람입니다. 체질이.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게 피로가 누적돼서 그런지 한두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술을 잘 이기지 못하는 성향인데 20잔의 폭탄주는 나는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처음부터 사과 한마디였으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아?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일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질 수가 있지? 앞선 김 지사의 친일파 발언 논란 때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요.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협정,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친일파라는 얘기를 듣고 일본의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는 비난을 듣고 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김 지사가 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을 이 통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우며 한 말이었는데요. 이 친일파란 표현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죠. 하지만 당시 김 지사의 반응은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반어법을 이해 못하는 국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판 여론이 더욱 번지자 김 지사는 그제야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파라는 민감한 표현을 써서 오해의 소지를 만들고 도민들께 걱정을 끼친 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술자리 논란이 친일파 논란과 차이가 있다면 거짓 해명까지 더해졌다는 겁니다. 김 지사 측 관계자 처음엔 물만 마셨다고 밝혔지만 거짓말로 드러났죠. 김 지사는 이 거짓말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는데요. 근데 거짓말은 용서 못해. 그건 진짜 배신인 거야. 과거 그 누구보다 거짓말에 민감했던 사람이 바로 김 지사 본인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저를 법적 조치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공직선거에 나온 후보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여배우에 대한 인격 살인이 자행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선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이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김영환 지사의 발언인데요.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죠. 남에게는 엄격하지만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모양입니다. 산불이 난 상태에서 술판을 벌렸다는 주장, 이거는 제 실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과드린 것과는 별개로 이것은 좀 도지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충북도청은 술자리 논란을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이 별안간 도청 앞이 진보와 보수 간 대결이 장이 된 건데요. 먼저 이 진보 성향의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이 거짓을 일삼다 이 언론과 정무라인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친일지사, 이 술판지사를 해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비슷한 시각 이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 등 보수단체는 도청 정문 앞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죠. 민주당이 김 지사 흠집 내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과장하고 이 도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며 김 지사를 옹호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줌인해봤습니다. 애초 사과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요. 논란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이 친일파 발언이든 산불 술자리든 이렇게 커질 일이었나 싶긴 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번 사태의 교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내 마디만 하면 적어도 끔찍한 일은 피할 수 있다. 잘못했음. 딱 이 네 마디다. 네. 김영환 지사가 이제 그 무리를 빚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만 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니까 또 민주당 측과의 또 갈등도 좀 이어질 분위기인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박준호 마커가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도청 앞에서 찬반 집회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도청 앞이
김 지사 비판과 옹호 의견으로 정확하게 갈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판 기자회견부터 먼저 좀 전해드리면요. 충북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도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물만 마셨든 한 잔을 마셨든 자치단체장이 가볍고 책임감 없는 언행으로 논란거리를 지속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변명 대신에 진심 어린 사과만 했어도 이 전국적인 이슈로 비화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거짓을 일삼다가 이제는 정무진과 언론에 책임을 돌리는 도지사는 사퇴하라고 비난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에 보수 성향 단체인 충북 자유민주시민연합 등도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불을 놨습니다. 야당이 이번 사건을 과장하고 도민을 선동하며 수십 일 동안 도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상대방 흠집내기에만 집중한다면 정치에 대한 도민들의 피로감은 커질 것이다. 당리당략을 빼놓고 충북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정치에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여야 모두 청년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오늘 여당이 청년 당정대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또 그 국민의힘 이 청년 당정대가 이 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함께 모여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죠. 오늘 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에 대한 그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청년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정당한 보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각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도 이 현장을 깜짝 방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공급자 차원에서 어떤 그 현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차원에서 그리고 청년들의 눈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로 현장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하고 만났는데 그래서 한 말씀 들어보려고 왔고요. 우리 당에서는 사실 앞으로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채널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여당의 정책위원회는 성과물이 나온다. 그게 정책이 되고 현장에서 실천이 된다. 그래서 정책위 청년 부의장을 선발하고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도 청년을 뽑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닌 정책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며 검증하고 실천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청년 대변인도 선임해서 이제 발표도 했었죠. 민주당은 전국 청년위원회가 내년 총선 혁신안을 발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총선을 1년 앞두고 청년 정치인들 그리고 원외에서 이 혁신 요구가 분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최근 내년 총선에서 야당을 뽑겠다는 답변이 우세했던 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이건 민주당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결과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조사를 받아들이고 현실에만 안주한다면 민주당은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점점 국민과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청년위는 이를 극복할 혁신안으로 내년 총선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을 도입할 걸 주장했는데요. 이와 함께 의정활동과 당원 의견 등을 반영한 평가에서 선출직 공직자 하위 20%의 감점을 부여하는 이 현행 공천룰을 개정해서 하위 30%에 대해 아예 공천 컷오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당이 기득권 정당이 되었습니까?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국민정당 민주당을 위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영환 산불 술자리 논란 여진 계속, 진보 보수단체 도청 앞 여론전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